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19일입니다.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제가 오늘 방송 전에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 벌써 한 200분 넘게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살짝 채팅을 하면서 소통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게 여러분은 이제 주말에 뭘 하고 보내셨는지, 이제 주말에 잘 충전하거나 혹은 이제 뭐 재미난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주 그래 내가 이걸로 일주일 버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에게는 참 선물 같은 주말이었습니다. 아이유, 제가 좀 사랑하는 뮤지션 중에 하나인데 아이유 콘서트를 제가 다녀왔어요. 굉장히 토요일 일요일 한 8만 명 넘는 관객이 동원된 콘서트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제가 한 명이었습니다. 감격이었어요. 그 아이유 씨는 자작곡을 이렇게 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 가사 한 말에 또 제가 울컥해가지고 또 눈물을 살짝 고였던 그런 감동의 콘서트를 다녀오면서 내가 또 이런 좋은 공연 다녀왔으니까 일주일 또 열심히 살아봐야겠구나라는 그런 에너지를 얻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에너지를 얻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미국 시장, 국내 시장, 주식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고 힘들어도 시장 오르면은 괜히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것처럼 좋겠지만 그래도 시장 말고라도 여러분께 자그마한 또 일주일을 잘 힘낼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보니까 저도 아이유 콘서트 다녀왔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함께 같은 공간에서 있었던 걸로 저도 항상 행복한 주말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미국 시장만 보셨던 분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우려감, 또 시장도 하락했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가질 만한 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셨으면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마감 브리핑 이후에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이분이 시장 얘기를 해주실 건데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라서 또 그 가운데 있어서도 전략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잠시 후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가운데 과연 월가에서는 시장 얘기를 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늘 함께해 주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물음표를 던지셨네요, 위원님이. 6월 이후에 최악의 한 주를 보낸 미국 증시 과연 이번 주에 반등 모멘텀이 있을까? 지난주 내내 시장 상황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걸 이 한 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S&P 500, 다우, 나스닥 일단 금요일장 기준으로 해서도 모두 3대 지수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가 0.45%대 하락하면서 지수는 3822포인트 선, 3만 선대로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0.72% 하락한 3873포인트 선, 나스닥 지수도 11,448포인트 선에서 0.9% 가장 많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이제 FOMC 회의가 있고요.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저희가 금요일 오전에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 페덱스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페덱스가 어떠한 경고를 했는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물류업계가 좋지 않다. 그 배경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때문에 시장의 하락이 전반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받았고, 잠시 후에 이현주 연구원 함께할 거라고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당황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이게 또 생방송의 매력이죠. 자, 다우지수는 이번 주 기준 주간 단위로만 4%대 하락을 했고요. S&P 500도 4.8%, 그러니까 5% 가까이, 나스닥 지수도 5.5%대 하락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이제 지난주에 좀 4주 만에 초반에 반등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아쉽게도 후반 들어설수록 크게 낙폭을 줄이지 못했고요. 페덱스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존에 이야기했었던 가이던스를 다시금 이제 거두는 그러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지난 6월에 제시했었죠. 연간 실적 전망치를 철회했고요. 세계 경기 둔화 때문에 물동량, 그러니까 물류를 배송하고 운반하는 이러한 물동량이 축소될 것을 고려한다. 이 때문에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비용을 절감하겠다라는 그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페덱스의 최고 경영자가 발표한 CNBC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페덱스는 이제 국제 물류도 계속해서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세계 경기에 대한 우려를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뉴욕 증시에서 뭐 철도나 항공 또 물류 이런 관련한 운송 부문 20개 종목으로 모아놓은 지수인 다우존스 운송 평균 지수도 금요일에 52주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이 지수가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발표된 경제 지표 가운데서는 미시간대가 발표한 9월 소비자 심리 지수 예비치가 59.5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60보다 낮아졌던 수치고요. 4월 이후로 봤을 때는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지수는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18%가량 낮은 수준이었고, 또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4.6%로 기록했던 4.6%로 나타났고요. 또 전달에 기록했던 4.8%보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꺾였습니다. 향후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8%를 기록하면서 그 직전 달인 2.9%보다 0.1%포인트가량 떨어졌습니다. 자, 이 가운데 S&P 500 지수 내에서 필수 소비재 그리고 부동산 정도를 제외한 9개 종목이 9개 업종이 모두 하락을 했고요. 에너지 또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WTI 기준으로 0.34%, 지금 확인된 거는 85달러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이 국제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고 90달러대 85달러대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동네 기름값은 90달러 위에서 멈춰 있더라고요. 그게 약간 주말에 주유를 하면서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맵을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어땠는지 보면은 얼룩덜룩합니다. 얼룩덜룩해서 그다지 좋진 않았던 시장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좀 많이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26%대 하락, 애플의 주가도 1% 하락했고요. 구글도 0.26% 하락, 메타의 주가가 2%대 하락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이후에 최저치까지 주가가 하락을 한 건데요.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주가는 하락을 했고, 지금 보면은 5거래일째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상황 속에서 주가가 146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디즈니 주가도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반면 요새 뭐 수리남이 굉장히 핫하죠. 저는 아직까지 못 봤는데 넷플릭스의 주가가 2% 넘게 상승을 했다라는 점. 지난주부터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좀 IB 쪽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는 CT 의견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견고한 스트리밍 플랫폼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200달러 후반대에서 30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주가는 이와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자, 테슬라는 소폭 하락한 303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이 가운데 지금 세미컨덕터,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의 반등이 그래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2%대, 뭐 인텔도 1%대, 그리고 마이크로는 주가도 0.3% 오르면서 그동안 좀 많이 상대적으로 빅테크 종목들 그리고 IT 종목 중에서도 하락했었던 반도체 쪽에 반등이 좀 나와서 좀 반가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헬스케어 섹터도 상승을 유지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1.5%대 올랐고요. FB의 주가도 1%대 강세 흐름 보였고, 암젠의 주가도 1% 넘게 올랐습니다. 또 뭐가 올랐나 하고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면요. 필립 모리스 주가 좀 올랐고요.
펩시코의 주가도 0.6%대 상승을 했고, 조금 아래 저희가 이제 부동산 말씀드렸었는데 부동산 관련된 섹터에도 일부 종목들 하나 정도를 제외하고는 조금이나마 올랐고요. 조금 아래 바로 옆에 이제 에너지 섹터 보면 앞서 말씀드렸죠. 엑소모빌의 주가가 1.7% 하락, 그리고 쉐브론도 2%대 하락을 보였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1%대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빅테크 종목들 하락할 때 뭐 금융주가 올랐거나 이러한 모습들이 보였는데, 지난 주말 시장에서는 금융주들도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 밖에 개별 종목 몇 가지 보면은 GE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공급망 문제로 계속해서 실적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3% 넘게 하락했고요. 우버 같은 경우에는 우버가 몇 년 전에도 그 해킹 관련해서 이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해커가 직원 계정을 해킹했다라고 합니다. 내부 시스템을 장악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린 친구가 18살이라고 하는데, 이제 만 나이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린 친구가 해커가 돼서 해킹을 했고요. 뭐를 가져갔는지는 아직 얘기 안 했는데, 내부망에 접속해서 뭐 야한 사진을 올린다고 해요. 뭐 이러면서 장난을 쳤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정보를 또 가져가게 돼서 그에 따른 이제 벌금을 또 지난번에 냈기 때문에, 그런 또 벌금이 발생하게 될지 여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말사에 마감됐었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 심층 인터뷰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 인강, 새 학원, 새 문제집. 왜 성적은 새롭지 않지? 엄마 땐 없었잖아 설탭. 학원도 인강도 효과 없을 때 이젠 1:1 초밀착과외 설탭. 지금 설탭을 검색해보세요. 요즘 공부 모두 다 소비자 대상 1등 과외 설탭. 바쁘게 지나가는 여의도의 하루.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윽한 향이 있습니다. 갓 우려낸 차의 풍부한 향으로 되찾는 한 잔의 여유. 건강한 블렌딩 티 전문 브랜드 룩 아워 티는 오늘도 3프로TV와 함께합니다. 네이버에서 룩 아워 티를 검색하세요. 배송 메모란에 3프로TV를 입력하시면 티베이스 3종 세트를 증정해드립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현재 6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그렇게 연휴 껴있고 이러면 한 3주는 그냥 훅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벌써 9월 말쯤이 됐네요. 네, 9월 초에 9월 시장 뭐 역사적으로 원래 뭐 안 좋다는데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 19일입니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자, 오늘 지금 제가 쓱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좀 이렇게 밝게는 보고 계시진 않은 것 같아요.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고는 있는데요. 네. 네. 근데 이원주 선임 연구원님께서 이제 이전에 저희 여름, 봄 이쯤만 하더라도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좀 많이 변했습니까? 페덱스도 뭐 세계 경기 침체 얘기하고 있고. 네, 정확하게는 경기는 지금도 계속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경기가 좋다 보니까 이 물가를 잡으려면 더 높은 금리로 잡아야 되는 게 문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죠. 그게 좀 증시를 많이 하락시킬 거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네. 시장에 전반적인 하락을 영향을 미치는 건 물가가 여전히 좋기 때문에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해서 그래서 안 좋을 것이다라는 네. 건데요. 오늘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지 일단 살짝 들어볼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일단은 네. 그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해 주세요. 네, S&P 500 기준으로 저희가 3,500에서 4,000포인트를 연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좀 증시가 하락 가능성이 조금 높은 박스권이 겁니다라는 말씀들을 드릴 거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좀 증시 전망을 말씀드릴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도 사실 주가가 오르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고 그 오르는 종목들에 대한 이유들도 분명하고 앞으로도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좋게 보는 산업은 철강, 그리고 보험,
그리고 음식료, 그리고 석유가스를 이제 시추하는 거 말고 이제 보내주는 미드스트림 산업 이렇게 네 가지 산업을 좋아하고 있고요. 뉴코어 같은 경우는 미국 1등 철강사, 네. 그리고 프린시플 파이낸셜 그룹 같은 경우는 한 미국 8위 정도 되는 생명보험사인데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좀 수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드릴 거고 캠벨 스프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농심 같은 기업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보통 미국은 라면이 아니라 이제 보통 통조림 스프를 먹기 때문에 여기서 점유율이 압도적인 기업이고요. 웨스턴 미드스트림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고 이제 워렌 버핏이 최근에 계속 매수하고 있는 이제 업스트림 업체가 가지고 있는 미드스트림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씩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증시 하락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지수 구간에 보면은 뭐 4천선을 일단은 고점으로 올해 가지고 있는 박스권의 움직임이 보일 것이다. 네. 지금 S&P 500 지수가 3,800선이기 때문에 위로도 크게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도 뭐 엄청난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해도 되나요? 네, 아래로 한 3,500 정도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변수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PPT 파일의 오른쪽 그 그래프를 보시면요. 그 최근에 이제 12개월 선행 그 S&P 500의 단기 순이익을 좀 보면 주당 순이익을 좀 보면 오히려 8월에서 9월 동안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도 컨센서스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데요. 23년도가 오히려 약간 소폭 올라가는 좀 모습을 그럴까요?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이유에 대해 좀 고민을 해보면 그 예전에 방송에 나와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미국의 주당 순위 컨센서스는 미국의 M2 통화량이랑 거의 연동해서 갑니다. 그래서 통화량을 보는 게 중요한데 미국의 M2 통화량이 지금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연준이 긴축 정책을 하는 거를 고려하면 굉장히 좀 의외인 결과인데 결국 연준이 지금 계속 QT, 양적 긴축을 한다고는 하지만 네. 생각보다 많이 못하고 있고 그리고 막상 민간에서는 대출이 자꾸 늘어나니까 오히려 경제 전반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글에는 적어놨는데 연준의 총자산은 사실 8월, 9월에서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0.7% 감소밖에 안 됐는데 막상 기업이랑 가계의 대출은 증가하다 보니까 M2 통화량이 8월 첫째 주 기준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연준이 긴축도 하고 금리도 올리고 있는데 네. 미국 경제 통화량이 줄어들질 않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숫자고 네. 이것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도 줄어들질 않아요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넘어가 보시면 네. 왼쪽 그래프가 연준이 양적 긴축을 얼마나 해왔는지 그리고 예정 규모는 얼마였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인데 네. 원래 6월에서 7월 정도부터 이제 한 480억 달러 양적 기축을 월마다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못했죠. 파란색 그래프가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리고 9월부터는 이제 950억 달러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마 이것도 많이 못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시장이 연준이 원하는 만큼 먼저 금리를 올려버리면 시장 금리를 올려버리면 연준이 여기서 추가로 더 채권을 매각하게 돼버리면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준도 결국에 좀 시장 눈치를 보고 QT를 진행하는 게 과거에서 좀 확인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연준의 QT 규모가 뭐 950억 달러씩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드리는 거고요. 반면에 그 지금 대출이 자꾸 증가해서 미국의 M2 통화량이 늘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대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도 조금 더 늘어날 여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파란색 그래프가 좀 중요한데 그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이 원래 과거에는 보통 한 70, 80%까지 됐었었는데 네. 아직도 50% 조금 넘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도 대출 규모가 과거 대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고 지금 조금 더 늘어날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금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더 드라마틱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상 대출이 좀 자꾸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 대출이 늘어난다라는 게 물론 이제 이전에 저희가 그 예금 수준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대출이 늘어나는 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도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돈을 많이 은행에서
개인들이 빌려서 쓴다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은 가계 경제조차 좋지 않아서 돈이 없어서 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빌려 쓴다고 해야 될지 두 가지 다 아마 의미가 있을 거고요. 두 가지 다. 근데 규모의 좀 뭔가 방향성을 정하는 건 네. 아마 전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음.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필요한 돈을 대출하는 게 아마 규모 자체는 더 클 거고요. 그 왜 이렇게 높은 금리도 감당이 되느냐가 네. 좀 되게 중요한 사항일 텐데 이 화면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고용. 네, 이게 지금 구인 건수에서 고용을 빼고 네. 퇴직을 더하면 네. 이제 고용 시장의 초과 수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나옵니다. 네. 계산을 해보면 거의 월마다 1,000만 건이 아직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경제는 지금도 고용 시장이 초과 수요 상황인 게 팩트고 이것 때문에 계속 임금이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돈도 많은데 임금도 올라가는 국면이다 보니 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을 더 일으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는 뷰는 결국에 계속해서 미국 경제가 좀 너무 탄탄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거고 그러니까요. 금리를 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연초부터 블라드 총재가 계속 뭐 4%까지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라는 말이 원래 소수 의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대세가 됐고 그쵸. 앞으로도 좀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트렌드로 좀 유지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통화량과 그거에 따른 경제 수요를 좀 살펴본 거고 네. 9페이지부터는 공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왼쪽 공급. 그래프를 보시면 네. 네, 이게 파란색 차트가 ISM 제조업 생산 지표고 네. 그리고 이제 분홍색 차트가 시간. ISM 제조 생산 인도 시간 지수. 네.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소비자한테 보내는 시간을 좀 체크하는 건데 이게 드라마틱하게 하락하긴 했는데 네. 여전히 50%를 상회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 거죠? 상회한다는 거? 상회한다는 거는 인도 시간이 줄어들지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럼 공급망에는 문제가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류난이 조금씩 해결되는 것까지는 맞는데 네. 여전히 인도 시간 절대치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물건을 생산을 하더라도 최종 소비자한테까지 전달되는 시간은 계속 길어지고 있고 그럼 최종 소비자가 물건을 구하려고 할 때 못 구하는 상황이 자꾸 길어지니까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이 자꾸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8월 CPI에서 인사이트는 뭐냐면 그런 식의 분석이 좀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디젤 가격, 가솔린 가격이 빠졌으니까 물가가 빠질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식의 분석들이 다 안 맞는 게 네. 만약에 디젤 가격 그런 게 빠지면 다른 쪽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전체 통화량이 위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될 거고 물가를 잡는데 근데 그게 계속 안 되고 있다는 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제 공급망 관련해서 저희가 앞서 이제 종목 이슈 봤을 때 공급망 문제가 여전히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보면 최근에 이제 발틱 운임 지수가 확 많이 꺾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임 지수가 꺾였다라는 게 이 경기가 안 좋아서 운임을 덜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비용이 늘어서 운임을 덜하는 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지금 우리가 알아야지 이게 경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확실하게 비용 때문에 기업들이 그냥 절감을 하는 건지 이걸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일단 두 가지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미국 경제가 좋다는 거지 약간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팩트인 미국은 것 잘 같고 버티는데 그 외의 네. 국가들에 있어서 유럽, 중국에서는 워낙 많죠. 경기 침체가 심하니까 음.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기업들의 실적은 사실 그 전반적인 거래량이 줄어도 네. 그러니까 물품의 거래량이 줄어도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사실 제품 판가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과 이 물동량이라는 건 조금 연동이 안 되는 것 같고 물동량이 실제로 빠지고 있는 트렌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뭐 궁금한 거 물어보면 이제 툭툭 다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자 그렇다면 그 가운데 있어서 이제 금리 차이도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어요라는 네. 말씀들을 드린 거고 10페이지부터는 이제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어떤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차트는 어떤 차트냐면 보통 이제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얘기를 할 때 PER을 많이 보고 네. PER의 역수를 뒤집어서 주주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으로도 많이 봅니다. 네. 근데 이 주주 요구 수익률의 구성 요소는 이제 가장 안전한 금리, 연준에 맡겼을 때 받는 금리, 연방 유효기금 금리에다가 이제 시장 금리와 연방 유효 금리의 차이를 더해서 장단기 금리 차를 더해서
더하고 여기에 주식시장은 조금 더 위험하니까 주식시장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하면 이제 딱 주주 요구 수익률이 나오고 이걸 뒤집으면 PER입니다. 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8월 한 달 동안의 좀 트렌드를 살펴보면은 결국에 시장 금리가 자꾸 올라가면서 PER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PER의 핵심 변수는 시장 금리라는 게 명확하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내려갈지 올라갈지에 대해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은 11페이지의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9월달 FOMC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패드워치 기준으로 3.2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연말까지도 아마 4%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연방 유효기금 금리는 오를 텐데요. 그럼 다음으로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될지 좀 고민해 보면 이 왼쪽 차트가 좀 중요한데 이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가 주간 단위로 나오는 그 미국 리테일 매장의 어떤 전년 대비 그 동일 점포 매출 성장률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5% 정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소매 판매가 되게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최근에 8월 소매 판매도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저게 금액 기준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Q보다는 프라이스가 올라서긴 한데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런 게 자꾸 드라마틱하게 꺾이지 않으면 생각보다 경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장단기 금리차가 반영할 때마다 계속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시장 금리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 PER이 조금 빠져야겠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한 연말까지 EPS가 지금 한 230불 정도거든요. 226에서 240달러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변화 없을 것 같고, 반면에 PER은 지금 한 17배 정도인데 조금 더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3,500에서 4,000포인트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 배경을 보면 부정적인 증시를 전망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이렇게 꺾여야 되는 지표가 실질적으로 꺾여서. 꺾이지 네, 않았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에 대한 스탠스가 더 강도가 강해질 거라는 그 배경이 가장 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페드워치 앞서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서 뭐 4%, 4.5% 얘기 나왔는데 주말 사이에는 5% 얘기도 쓱 나오던데요. 아, 네. 점점 올라갈 것 같고요.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네. 앞서서 쭉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신고가 기록하는 종목, 잘 오르는 종목도 네.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 위주로 좀 투자를 하면은 그나마 좀 우리는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할 수 있다, 선방할 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왜 이 섹터를 고르셨는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 14페이지를 보시면 네. 그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좋아하는 IT 종목이나 성장주 종목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이런 종목에 다시 좀 관심을 안 가지시면 포트폴리오가 좀 지켜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라면 철강, 보험, 음식료, 미드스트림. 네, 일단 제가 꼽아온 종목들은 이 종목들인데요. 네. 그 이제 이 차트가 어떤 차트냐면 이 뉴코어가 철강이고 PFG가 보험이고 CPB가 음식료이고 WES가 이제 미드스트림 업체들인 건데 그 업체들의 수익률을 그 이제 2021년 초에서 S&P 500 대비 얼마나 잘 나왔는가를 좀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코어와 PFG, CBP 모두 S&P 500 대비 좀 크게 상회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뉴코어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좀 기록을 했고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이 음식료 업체 같은 경우야 사실 2021년도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많지 않았으니까 계속 기어가다가 근데 최근에 또 다시 이렇게 S&P 500을 크게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종목들 왜 그랬나랑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떨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철강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보통 철강 경기는 내수 경기는 특히나 좀 미국의 경기랑 상당히 연동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 주택 착공이랑 미국 내수 철강 소비가 거의 연동해서 가는 모습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빨간색 동그라미는 뭐냐면 세계화 이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이나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내수 철강 경기가 국내 착공이랑 연동되지가 않고 오히려 다른 산업들이랑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이 원래 세계화 전에는 제조업을 다 본인들이 직접 했었고 세계화 이후부터는 아시아에 많이 넘겨줬었는데 그걸 다시 가져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는 철강 경기가 막 주택 경기나 이런 내수 경기에 연동되기보다 좀 다른 산업 트렌드랑 연동되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좀 미국 철강사들 좀 많이 업데이트를 해봤는데 뉴코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물류센터
그리고 이제 서버 스토리지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전기차 제조 공장들 지어지는 거, 그리고 이 매뉴팩처링 제조업 공장들이 막 늘어나는 것들이 철강 수요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다 구조적인 트렌드거든요. 왜냐하면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자꾸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생산자 인도 시간이 늘어나니까 차라리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창고에 많이 쌓아두자라는 걸로 해결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분야고, 서버 스토리지 쪽도 당연히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철강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전기차야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 트렌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구조적인 성장 산업의 철강 업체들이 올라타 있는 게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그 실제로도 뉴코어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도 그 칩액트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합니다. 칩액트가 뭐죠? 저희 반도체 보조금 제공하고 반도체 설비들을 다 미국 내로 가져오려는 유도 법안인데, 이런 것들이 파운드리 대형 설비들을 막 미국에 지을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철강 소비도 좀 큰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철강 소비가 과거와는 달리 경기보다는 좀 구조적인 성장 산업에 좀 타 있다라는 게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강 캐파가 과소 투자되어 왔다는 겁니다. 2010년 정도부터 보면은 이 부동생인 철강 캐파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미국 철강사들 입장에서 이 캐파를 많이 늘려놓을 유인이 좀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계속 아시아에서 저가 철강제들이 막 미국 내부로 들어왔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꾸 친환경 규제가 강조되다 보니까 철강 산업이 대표적인 탄소 배출 산업이거든요. 이거 탄소 저감 장치 같은 거 막 몇 천억씩 하면서 달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철강사들 입장에서는 캐파를 그냥 많이 안 지었던 게 과거 사례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구조적인 성장 트렌드가 왔다는 거죠. 확 떨어졌네요. 근데 그 갭이 더 커지고 있네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점점 이 미국 내수 철강 경기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 이제 철강 산업이 최근에 주가가 좀 좋은 트렌드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그 지역별로 에너지 가격 격차가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 원래 철강은 대표적으로 아시아가 메인이고 중국이 가장 대국이고, 그리고 유럽도 아르셀로미탈이라는 1등 철강사가 있는데, 지금 유럽이나 아시아 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천연가스를 생산을 하고 있는 미국 내수 가격은 저렴하다 보니까 미국 내수 철강사들이 너무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EAF, BOF 용어는 좀 잠깐 제쳐두고 미국의 철강사들의 톤당 롤마진이 거의 $290가 넘는데, 유럽이나 중국 쪽은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미국 내수는 투자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정도 마진에선 중국 쪽에선 더 이상 투자가 안 일어나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철강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 지금 기준에서도 철강사들이 매력적이다라는 말씀들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대표적인 종목이 뉴코아. 뉴코. 네, 미국 1등 철강사하고 점유율 한 30% 가져가는 기업이고요. 네. 시간 관계상 생명보험사는 조금 넘어가고 오히려 음식료 업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농심 신라면이라고 아, 이야기할 네네네. 정도로 국민 음식.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캠벨 스프라는 기업이 그 이제 컨덴스드 스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스프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좀 액체가 아예 들어가 있는 거, 네. 하나는 그냥 타서 까서 먹는 조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물 타서 먹는 거 기준으로는 점유율 80%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좀 점유율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고, 네. 2022년 초부터 보시면 캠벨 스프가 시장을 크게 아웃퍼폼하고 있어요. S&P 500 기어갈 때 이렇게 쭉 올랐죠. 왜 그런지 고민을 해보면 그 결국에 캠벨 스프의 이제 판매 단가는 올리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5%씩 올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한 개당 한 2,000원 정도 하는 그 통조림이기 때문에 뭐 20% 올린다고 해도 한 2,400원 정도니까 이게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요. 우리도 라면값 올리는 것처럼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당연히 수요가 조금은 줄어요. 근데 한 뭐 15% 20% 올리면 한 3, 4% 줄어드니까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더 나는 구간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캠벨 스프가 좀 주가가 잘 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보통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든다는 거는 경기가 좀 위험하다라는 거와 동의어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랑 캠벨 스프의 S&P 500 대비 상대 수익률을 좀 그려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빠질 때 캠벨 스프의 상대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근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계속 경기 침체가 좀 우려가 될 때마다 음식료 업체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탑픽은 사실 미드스트림 업체고,
특히나 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자회사인 그 WES가 탑픽인데 그래프를 보시면 그 최근에 업스트림 업체들은 그 실적 추정치가 분기가 지나갈 때마다 계속 내려가는 걸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EPS의 추정치 변화율인 건데, 근데 왜냐면은 그 유가가 지금 좀 빠질 거라는 게 컨센서스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계속 업스트림 업체를 투자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근데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미드스트림 업체들 대표 업체들은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원인은 결국에 유가가 빠진다는 거는 이게 생산량이 늘어서 그런 거거든요. 미국의 쉘 시추량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시추가 유정이 계속 완공되는 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미드스트림 업체들의 실적 구조는 1년 단위로 업스트림 업체들이랑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리량 곱하기 이 수수료를 이제 계약을 맺고 처리량이 늘어날 때마다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량이 미국이 늘어나는 특히나 미국이 지금 에너지 시장에서 전체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미드스트림 업체들은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보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가는 트렌드이고, 우리 더 중요한 부분은 이쪽 차트인데 배당 수익률이, 그러니까 지금 미드스트림 업체인 WES 같은 경우는 주가가 거의 2019년 정도 해서부터 지금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10배 가까이 오른 주가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거의 지금 7, 8%가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당도 거의 뭐 10배 가까이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높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잘 나오니까 배당을 즉각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50% 가지고 있으니까 돈 벌었으면 주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최근 트렌드는 이게 파란색 그래프가 10년물 금리인데 10년물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거든요. 왜냐면은 배당주들이 원래 금리가 올라갈 때 굉장히 좋은 대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WAS가 지금 업황으로나 아니면은 이 배당으로나 지금 굉장히 좋은 주가 수익률 기록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서 WS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와, 지금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료는 저희가 또 뭐 키움증권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지만 야미잘 카페에도 또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요. 관련해서 산업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에 대한 공부하실 거면 이 자료를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전망 또 그에 따른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업종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0년대 중반에도 한번 남미 재정 위기가 있었고 1980년대. 또 예. 90년대 뭐 잘 아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2010년 들어와 가지고 유럽 예. 또 재정 위기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튀르키예가 문제가 되면 유럽이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체코라든지 지금 헝가리라든지 헝가리. 이런 쪽은 안 좋잖아요. 예. 지금 에너지 문제로 이런 국가들이 문제가 되면 거기 익스포저가 큰 일부 그 서유럽 국가들이 또 은행들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문제하고는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차원이 다른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번 좀 주의 깊게 한번 이렇게 좀 체크하시고 경각심을 조금 가지면서 해외 투자에도 좀 조심하시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8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월가의 소식, 오늘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6월 이후에 최악의 한 주다라고 하면은 6월이 참 힘들었잖아요. 6월 기억하시죠? 6월 네. 16일이 종가로 저점이었고요. 6월 17일이 장중기준 제일 저점이었거든요. 네. 3,630 몇 맞아요. 포인트였는데요. 그때가 가장 안 좋았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S&P 500 기준으로 가장 안 좋은 한 주가 지난주에 결론이 났죠. 나스닥이 무려 5.5%가 떨어졌고요. 다우가 4.1%, 그리고 S&P 500이 4.8%가 떨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4, 5% 가까이 떨어진 안타까운 한 주를 지난주에 보냈다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 딱 요게 진짜 아쉬웠습니다. 이때 지난 8월이었는데요. 딱 여기 200일선을 터치하고 왔거든요. 여기 200일선이고 결국 떨어지면서 바로 51선까지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200일선 아래서 111일째 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2020년 이후에 그런
변화가 별로 없었지만 이었던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지금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이런 베어 마켓에 지금 진입돼 있지 않습니까? 1월 3일 이후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평균적인 기간이 있고 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이제 뭐 숫자로 하는 거지만 기간이나 폭 보면 앞으로 조금 더 남아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그런 사람들의 설득력이 또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가운데 금리는 뭐 이제는 날개를 그냥 달아버렸네요. 네, 맞습니다. 금리 자체는 그러니까 하루만 보면 지난 금요일 하루 보면 금리면 금리, 달러면 달러 모두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보합 정도로 끝나갔지만 그래도 흐름 자체를 보면 2년물 같은 경우는 3.9% 가까이 육박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건 오른쪽 10년물도 3.45%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새벽 우리 시간으로 3시에 발표가 있고 3시 반부터 제롬 파월 의장의 그 모두 발언 그리고 일문일답이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뭔가 좀 시장에서의 어떤 금리 이런 추세에서 갑자기 변할 어떤 찬스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 벌써 이제 2주 전에 나왔던 소위 그 타운홀 미팅 이후에 지난번에 잭슨홀 미팅이죠. 죄송합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에 아주 강경 발언 이후 나오면서 결국 지금 2주째 흘러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경하게 말한 이후에 시장에서의 좀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최소한 불가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내년 금리 전망,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점도표라고 있지 않습니까? 점도표라고 점을 찍죠. 예, 저는 한 3개월 한 번씩 나오는데요. 그거가 이제 이번 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점도표가 나오면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점도표라는 건 연준의 이제 정책 금리가 1년 후, 2년 후에 각각 미래에 어느 정도 가겠냐고 하면서 연준의 멤버들이 찍는 선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저희가 목요일 날 새벽에 우리 출연하신 분이나 설명을 하고 저도 되게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그 전까지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최종 금리라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최종 금리. 이제 굳이 한국말로 번역한 거가 되겠고 영어로 그리고 찾아보시 보면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터미널.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터미널 레이스라는 말을 쓰는 게 최종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자료를 보다 보면 뭐 어디가 뭐 JP 모건의 터미널 금리가 레이시 몇 %다는 거는 이번에 정책 금리가 최고점이 어디까지 가겠냐 하는 때 쓰는 거를 이제 최종 금리라고 이제 번역하는데 보통 터미널 레이시라고 표현을 쓰고요. 영어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냥 터미널 레이시란 많이 쓰고 이제 굳이 하면 최종 금리인데 최종 금리가 그런 의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 최종 금리가 도이치방크는 내년 말이라는 얘기죠. 4.9%. 내년 말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4.9%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것 자체라고 이들이 얘기하는 거죠. 상당 부분이 빨리 보는 사람 저 같은 경우에도 내년 한 2, 3분기 정도 3, 4월이면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최종 금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지난 2주 전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많이 바뀌었고 이번에 뭔가 좀 예측 우리가 판단에 도움이 받을 것이 점도표에서 보일 텐데 다수의 의견은 내년 5월이었습니다. 5월이 마지막일 거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 도이치방크 물론 도이치방크는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쪽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이치방크는 내년 말까지 간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월가의 컨센서스는 내년 4월에서 5월 4.4% 정도인데 이게 이번엔 점도표가 나오면 뒤로 미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점도표가 나오면은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에 금리 뭐 75bp, 100bp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점도표에서 방향성 이런 것들 일단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분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는 것은 참고적으로 보면 요 빨간색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에서 빨간색이 보면 개인 소비 지출 중에 근원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PC 항목이고 요 파란색이 정책 금리인데 이분의 설명에 따르면 항상 정책 금리가 개인 소비 지출보다 상당히 위에 가서 끝났다는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좀 훨씬 더 올라갈 거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의 얘기는요. 이번에 하여튼 75bp 나오고 가능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미 근접할 가능성이 커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건 상관없이 지금 3.5 그리고 10년물이 3.5, 2년물이 뭐 앞서 3.7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8 나오잖아요.
이거의 이제 피크는 10년물은 내년 말. 이것도 이제 약간 기준은 다르지만 이건 이제 그 보통 이제 시중 금리를 얘기하는 건데 10년물도 지금 4% 4.3. 그러니까 보면 내년 어찌 됐건 내년 상반기 말 그 정도 가야지 지금 꺾일 수가 있고 10년물을 우리가 보통 기준금리 봤을 때 보면 내년 4월이면 내년 4분기라면 이들의 골드만삭스의 이런 시각과 앞서 보여드렸던 도이치방크의 시각이 맞다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어떤 답이 정해져 있냐면 시장이 이들의 의견이 맞다 그러면 시장이 크게 올라가기 쉽지 않죠. 특히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것들은 흔히 얘기해서 3번, 4번 주식들 이런 들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리기 힘든 주식이 그러면 그런 거죠. 미래에 대한 뭔가 장밋빛 전망을 예, 하지만 예, 실제 예, 실적은 없는. 네, 앞선 코너에서도 이원재 연구원도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 시각 그리고 그나마 거기서 선방할 수 있는 것을 뭐 누코라든가 캠프웰이라든가 필수 소비재나 일부 소재도 그냥 일반 소재가 아니라 뭐 그 반도체 액트에 따라서 그 약간 도움이 되는 이런 쪽에 그런 걸 얘기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런 식의 힘들 주식들은 아마 여러분들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쉽지 않냐는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차트가 하나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요. 최근 1년 동안에 고점 대비 드로우다운입니다. 얼마만큼 많이 떨어졌냐는 거가 되겠는데요. 이건 제가 S&P 500은 참고적으로 보면 이번 고점 대비 이걸 뭐 1월 초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주말까지 정확하게 18.8%. 그러니까 시기에서 20%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비트코인 뭐 말할 것도 없고 골드만삭스 적자 기술 기업이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지금 고점 대 올해 맥시멈 맥시멈 드로다운이니까 거의 대부분이 11월이나 12월입니다. 어찌 됐건 큰 차이가 큰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골드만삭스 적자 기술 기업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적자 기술 기업이라는 거는 그냥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것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도 갖고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팔란트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많은 것들이 꼭 IT가 아니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는 것들 있을 겁니다. 딱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스펙으로도 한번 봤어요. 스펙. 네, 스펙도 맞죠. 요 고동색이라 하나요? 브라운색인데 스펙이 되겠고요. 밈 주식이요. 그리고 개인 공매도 주식. 그리고 개인 선호 주식. 개인 선호 주식은 뭐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 로빈훗이라든가요. 그리고 소파 이런 쪽에서 보면 개인들이 매매 많이 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만들어서 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수 대비 형편없이 떨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시장에서 이런 환경 만에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내년 하반기보다 내년 상반기 뭐 1, 4분기 고점이 그 금리 고점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저 혼자는 생각하지만 다수 의견은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죠. 자꾸 더 밀려 나갈 수 있거든요. 금리의 고점이 어딘지. 금리 고점이 지금은 월가의 컨센서스는 4월인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렇지만 지금 연말로 얘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연말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이런 개인들이 선호하고 많은 분들이 갖고 있고 소위 3번, 4번 이런 것들 물론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면 1번도 안 좋아요. 좋을 수는 없죠. 그렇죠. 1번, 2번, 3번, 4번에서 3번, 4번이 가장 크게 아픔이 있고 그다음에 3번이 아픔이 있고 그다음에 2번, 그다음에 1번이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은 시장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마음에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원재 연구원 제가 이원재 연구원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이런 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 그러면 철강. 그렇죠. 예를 들어 그리고 숲 있죠, 숲.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농심라면 이런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상반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이미 많이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네네. 이미 손해도 많이 났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지금 뭐 손절매를 할 수는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걸 요즘 제가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딱 보면 그냥 더 솔직히 쉽게 편하게 질문하셨으니까 저도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를 아마 대표적인 것이 두세 개가 있습니다. TQQQ 반도체 3배짜리 그리고 아마 여돈 앵커는 심벌은 잘 모르시겠지만 BULZ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뭐죠? 불즈란 게 있습니다. 불즈란 게 빵 같은 거, 빵. 그럼 좋은 주식들 있잖아요. 빵 플러스 또 개인들이 선호하는 IT 기업들 집중된 게 있어요. 그게 불즈란 게 있습니다. 그거 3배짜리거든요. 그런 것도 상당히 안타깝죠. 이것도 3배짜리. 네, 3배짜리인데 그게 보통 우리 최근 한 달 동안에 7번째 정도 많을 겁니다.
개인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순매수가 많은 혹시 주식. 이런 걸 또 다 찾으셔서 투자를 하셨을까요? 아니, 많이 있죠. 왜냐하면 3달러짜리네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트레이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말마음이 없고 충분히 찬스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런 것들을 트레이딩이 아니라 투자 관점에서 계속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것 자체는 지금은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러 찾아서 하시고 불주가 요즘 난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커뮤니티 같은 데서 회자가 굉장히 많이 됐나 봐요. 많이 되겠죠. 뭐 저희가 하는 야매잘 카페에는 뭐 그런 걸 쓰시는 분이 없겠지만 그 급하기 때문에 좀 빨리 하려는 거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한국 주식은 미국 주식 간에 처음부터 그렇게 나는 급하게 빨리 대박을 벌겠다고 그렇게 가는 분들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다만 이제 하다 보면 물려서 조금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불주도 있고 또 그 심볼은 갑자기 까먹었는데 바이오 세배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나쁘다 그런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시장 상황에 맞아 떨어질 때가 있고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맞아 떨어지지 않을 이유는 아까 보여드렸던 딴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면 기준금리 인상의 사이클이 내년 말이다 정말 이분들의 얘기가 맞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좀 녹록치는 않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지난 주말에요. 라이브를 제가 사실 혼자 진행했는데요. 네. 예,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서 미국 경제 현지소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침 또 제가 뉴욕타임즈 기자를 또 운이 줘서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한 8가지 경제 데이터를 설명해 놨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1년 어떤 섹터의 실적 개선분이 더 클까? 이게 바로 앞선 코너에서 이원재 연구원은 이제 나름 분석을 한 거고 저는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월가의 상거를 취합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좀 굵직한 종목들의 지금 현 주소, 주가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네.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애플과 테슬라부터 좀 볼까요? 네, 지난주 말에 있었던 특징주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애플과 테슬라는 모두 이제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최근에 여튼 애플은 아이폰 14이 이제 매장에서 팔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언박싱 이런 거 관심 보신 분 계실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이 최근에 두세 군데 정도가 목표 주가 같은 거 올라가는 거 있지만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죠. 다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도 큰 재미 없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올해 연중 최저 수준가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됐건 아마존도 뭐 말할 성이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우버 같은 경우는 해킹 피해가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또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넷플릭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조금씩 좀 올라가는 쪽에 있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투자액이 약간씩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넷플릭스가 최근에 3군데가 투자 의견 내지 목표 주가를 올려놨어요. 투자 의견 올린 거가 2곳, 목표 주가 올린 것이 3곳인데요. 여하튼 목표 주가 275에서 305달러를 했고요. 넷플릭스는 아마 11월부터 지금 알려진 바로는 광고 기반한 것들 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게 아마 뉴스거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실적이 좋아질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부터 해갖고 지난주에서 그 우리를 보면 입찰이라고 그러나 입찰 의향서라고 제가 굳이 번역하여서 될지 모르겠어요. 광고를 할 사람들, 네, 광고할 사람들은 너희한테 얼마 내겠니라고 돌렸다는 거예요. 네. 그 광고 내겠다는 것은 이제 요 업계 계시면 아시겠지만 CPM이라고 있습니다. CPM. 예, 그래서 지수. 코스트 퍼 뭐 10,000 임프레션 그래갖고 1,000명이 볼 때 얼마를 내겠느냐 이런 거 1,000명 그런 거 식으로 예, 책정이 되나 봐요. 우리도 넷플릭스도. 보면 구글이나 이렇게 보면 그런 항목들이 있잖아요. 예, CPM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참고적으로 보면 제일 싼 거는 이제 신문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입간판 같은 거 싸겠죠. 네. 그리고 제일 비싼 거가 그나마 비싼 거가 뭐 잡지는 오랫동안 보니까 좀 비쌀 수가 있겠고요. TV나 이런 것들을 보면 25에서 30달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은. 근데 지금 얼마를 낼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가 65달러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65달러. 그러면 지금 웬만한 중엔 제일 비싼 겁니다. 지금. 근데 그게 가장 큰 차이가 KBS나 MBC나 SBS에서 여러분 케이블 TV 볼 때 보면 누가 보는지 모르죠. 그렇죠. 누가 보는지 모르죠. 근데 넷플릭스는 어떤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완전하게 좀 딱 그 추천해주는 알고리즘도 있고 그거를 하다 하는 보니까. 거죠. 그거를 하는 거. 그래서 그 서비스를 협업해서 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회사 하나 인수한 걸 그 같이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TTD라고 타겟팅이 되니까. TTT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거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TD.
TTD인가 심벌일 거예요. 트레이드 데스크가 또 그런 거를 해주는 건데 그 회사는 이제 어디랑 하고 있냐면 디즈니 플러스랑 이번에 그 사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관심이 떠오를 수 있고 만약 그게 성공하면 TV가 이제 밀려났던 TV가 한 10년 년 만에 온라인과 모바일이 이길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워낙 압도적으로 영상 시간을 많이 보는데 누가 보는지 알고 있다는 거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건데요. 여튼 그래서 넷플릭스가 최근에 좀 약간 이슈가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그 CPM으로 결정될 텐데 딴 것보다 2배 정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지난주에 입찰 의향사를 돌렸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그 이유까지는 또 모르겠죠. 여튼 넷플릭스 그런 게 있었고요. 지난주에 이제 어도비나 그런 페덱스 같은 게 있었지만 여지없이 투자 의견 같은 경우 자체가 많이 났고 목표 주가가 줄 하향됐고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어도비가 최소 14곳 그리고 페덱스도 최소한 14곳이 목표 주가가 하향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부정적인 기업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 좀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사실 이제 지난주의 출렁임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가 가장 이제 증시의 위든 아래든 큰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의 분위기 이번 주 내내 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전 6시 30분부터 벌써 1시간 동안 쭉 함께 해주셨는데요. 보니까 지금 오늘도 역시나 전 세계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 파리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캐나다에 계신 분들도 계신다는데 어디에서든 저희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어김없이 내일도 오전 6시 30분에 늦지 않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